안녕하세요. GLP 미네소타 팀의 성과 발표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바이오메디컬 공학부 윤지혜입니다. 네, 저희는 4명이 오늘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팀에서 이야기해본 결과 4명 모두 같은 비슷한 내용이 반복돼서 발표되면 그것이 불필요할 거라고 판단해서 제가 처음으로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 활동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고 다음 사람들이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제가 파견 전에 가지고 있었던 수학 계획서 제출할 때 같이 냈던 그 파견 전의 목표를 말씀드리고 미국에서 한 달 동안 파견 활동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설정하였던 그 목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성과를 발표드리는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파견 전의 목표는 영어 능력 토익 면에서는 파견 전에 565점을 맞았었는데요. 파견 후에 750점을 취득하겠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 공부적인 면에서는 C언어와 자바 같은 컴퓨터 언어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했었고요. 토익 리스닝하고 리딩 공부를 따로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인 관계 및 기타 부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제가 많이 있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기 힘들었는데요.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파견 종료 후에는 미국에서 느낀 점과 얻어온 자신감을 통해서 공모전에 한번 나가보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4주간의 활동은 첫 주차에는 적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2주차에 들어가서는 전자과 랩에서 생활하면서 아두이노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 아두이노와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초음파 센서의 측정 값을 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옴니휠을 구동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전자과 랩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3주차 바이오메디컬 공학부 랩에서 지낼 때는 기니피그 해부를 참관해서 그 기니피그 해부를 통해 받아진 데이터를 매트랩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4주차에는 저희가 한 달 동안 배운 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진행하고 있었던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주차에는 현지에 계시는 크리스 교수님께서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개강된 그런 과목들을 여러 가지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있는 과목을 첨가해보고자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본 상황이고요. 이 중에 제가 유저 인터페이스 관련된 수업에 한번 첨가해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쉽게 들을 수는 없었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은 좀 민망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개강 첫 주에 출석 체크 안 한다는 이유로 수업이 빠지기 마련인데 여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앞으로 들어야 할 수업이 무엇이고 이 수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기 위해서 첫 주부터 열심히 이렇게 강의실을 찾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2주차에는 여기 보이시는 쪽이 외국인이 저희를 담당해서 인솔해주신 대학원생 루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루크와 함께 교수님과 함께 아두이노 설치 및 기본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 및 옴니 휠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각자 찾아보고 코드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교 내에 있는 메디컬 디바이스 센터를 방문하였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은 이게 원래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간단한 종이, 찰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그 메디컬 디바이스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돼 있었던 여기 프로젝트였는데
저희가 그걸 참석해서 저희가 발명해본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의료기 회사인 메드트로닉에 방문했는데요. 그 메드트로닉에 들어가기 전에 그게 서약을 하나 해가지고 안에서 사진을 찍을 수는 없어서 사진을 첨부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차에는 기니피그 해부를 하고 나서 그 받은 데이터를 매트랩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무슨 데이터인가요? 무슨 데이터? 네. 해부에서 데이터가 나왔어요? 아니요, 해부를 통해서 그 기니피그 안에 그 전극을 입력해서 그 전극을 통해서 받아진 네. 신경 신경 신호. 활동전이에 대해서 활동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한국이에요. 다른 사람이 좀 더 자세하게 발표를 해서 한국인데 긴장하지 마시고. 그렇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64개 채널을 이렇게 한 화면에 내보기도 했습니다. 4주차에는 저희가 발표 준비를 했는데요. 발표 준비를 하는 중간에 세계적인 기업인 메요 클리닉을 방문했습니다. 메요 클리닉은 인상적인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 발표자에게 넘기기로 하고 일단 저는 이게 저희가 그 당시에 발표할 때 썼던 PPT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발표자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의 목표는 이러했는데요. 영어 능력 토익은 성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28일에 시험을 본 후 성적표를 사업단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공부 면에서는 옴니윌 제어를 통해서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능력이 증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두이노 개발을 통한 프로그래밍 능력도 같이 늘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 지식을 배양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 면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진 못했지만 그래도 경험해본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견 종료 후에 공모전을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사업단에서 이제 하시는 여러 경진대회를 나가면서 제가 미국에서 느꼈던 것들을 많이 앞으로도 더 많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KCLP 미네소타 팀 성과 발표를 맡은 이석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임 교수님의 수업 첨가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EC랩에서 진행한 옴니윌 프로젝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메디컬 디바이스 센터랑 제가 마지막으로 좀 최대 성과라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교수님의 수업 제목은 뉴럴 디코딩 앤 인터페이싱이라고 하여 임 교수님은 누구예요? 휴버트 림 교수님이라고 해서 이제 미네소타 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부에 계시는 교수님이시고요. 그 크리스 교수님이랑 연계해서 저희들 지도해주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뇌에다가 자극을 주어서 발생하는 신호에 대해서 이제 디코딩을 하고 그거에 대한 상호작용을 하는 수업을 배웠고요. 1주차에는 이제 총론으로 해가지고 인코딩과 디코딩의 차이점 그리고 이를 이용한 모듈레이션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받았습니다. 인코딩은 뇌를 향해 자극을 주고 그에 대한 신호를 이제 처리하는 과정이며 디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뇌로부터 그 해당하는 신호를 받아내는 작업이라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뉴로 모듈레이션의 실사용이 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이제 시청을 하였는데요. 간단하게는 이제 DBS를 통해서 파킨슨병의 치료가 되거나 그에 따른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그리고 코클리어 임플란트라고 해서 이제 귀 청각 장애 환자들에게 청각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환자들의 인터뷰를 또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제 손이 불편한 환자들의 뇌의 신호 체계를 획득해가지고 물체가 부서지지 로봇손을 이용해서 물체가 부서지지 않게 그 물체를 쥐거나 그 물체를 이동시키는 그런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2주차로는 이제 좀 더 뉴럴 디코딩과 인코딩 관련해가지고 바디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라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인코딩 같은 경우에 전극을 직접 삽입을 하기 때문에 조직의 손상 혹은 특정 뉴런에 부착하기 어려움, 그리고 전극 그 특유의 물성학적인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요. 디코딩 같은 경우는 뇌에다가 이거를 전극을 넣기 때문에 다양한 노이즈가 있어서 우리들이 원하는 신호를 획득하지 못하고 이것이 신호인지 노이즈인지 그걸 판별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도전이라고 해서 적절한 전극의 부착과 이식 시스템 설계 과정, 그리고 기능적 가능성에 대한 증명 과정, 그리고 자극과 이식에 의한 기기의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주차와 4주차에서는 이러한 뉴로 모듈레이션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와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 공부를 하였으며, 이제 일렉트로드 티슈 인터페이스 테크놀로지 데미지와 그리고 베이직 프로퍼티스라고 해서 이제 전극 조직 간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으며, 특히 전극을 삽입을 했을 때 그 뇌에다가 삽입을 하기 때문에 그 BBB가 그 전극 위주로 둘러싸게 되고 우리들이 원하는 신호를 못 받게 된다는 가장 큰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조금 더 짧은 시간만 넣었다가 다시 빼면 어떠냐, 혹은 그 BBB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1주차, 2주차, 4주차 동안 이제 임지혜 학생과 함께 옴니엘 프로젝트를 ECE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옴니엘 프로젝트는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아트메가 328과 그의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구동을 하였고요. 기계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이 옴니 휠의 특징으로는 홀로노믹과 논 홀로노믹한 과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홀로노믹은 이제 구속되어 있는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논 홀로노믹은 그와는 다르게 만약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이 그림에서 수평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저항이 없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였고요. 그거에 대한 코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시작을 하게 되고 이 기기가 직선을 진행했을 때 좌측에 붙어있던 센싱 디스턴스 값이 1개의 거리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는 코너를 만났다라고 상정을 하여 회전을 하게 되고, 아니게 될 경우에는 아직 벽이 있으니까 좀 더 진행을 해라 라는 명령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센싱 디스턴스라는 그 센싱된 거리 값이 벽과 너무 가까울 경우에는 벽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벽과 너무 멀어졌을 경우에는 벽으로 좀 더 붙도록 이라는 과정을 만들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좀 이따가 그 상세 코드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테이트 할 때도, 회전할 때도 내가 만났던 그 코너가 제대로 된 코너가 맞는지, 내가 원하는 코너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1차 디스턴스 값과 2차 거리 값을 이용하여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만약 그 이전 값이 더 작을 경우에 그 이전 값에 있던 위치로 이동을 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드 부분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너라는 함수를 새로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while문을 이용하고 코너가 맞는지 한 번 더 회전해서 최소값의 코너를 찾아내고, 이 최소값의 코너가 맞았을 경우 그 위치로 재이동한 다음 다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코드는 진행 시 벽과의 평행이 아닐 경우에 벽과 기기가 부딪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평행을 맞추기 위해서 제작한 코드입니다. 시연 영상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코덱이 안 깔려 있어서 제가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벽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앞으로 붙었다가 진행하고 평행이 맞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를 확인해서 코너 위치를 확인하고 아까 코너가 맞다라고 확인을 해서 이제 진행을 사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코너를 확인하고 지금은 평행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평행을 맞추고 벽과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벽 쪽으로 조금 더 붙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평행을 맞추고 다시 직진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온일 프로젝트는 성공리에 어느 정도 마쳤고, 그리고 저희가 메디컬 디바이스 센터라는 그런 부서에 아까 말했듯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공학, 이학, 약학, 그리고 의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까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하며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엔지니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엔지니어를 많이 봐주지 않고 있는, 의학 쪽에서는 좀 많이 안 봐주고 있었던 현상을 좀 느끼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큰 감명을 깊었고, 또한 그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환자가 뭐 때문에 다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서로 얘기를 하면서 메디컬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위치에서 아주 인상을, 좀 감동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메이오 클리닉에 이제 방문을 하여서 이제 가이드 설명을 많이 듣는데, 그때 임명호 박사님이라는 그 MRPG스트를 하고 계시는 박사님을 뵀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이 있었는데 마침 이 박사님이 하시는 연구와 제가 하고 싶은 연구랑 너무나도 비슷해가지고 이 박사님께 많은 얘기를 듣고, 지금도 제가 메일로 통해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길을 가고 싶다라는 식으로 멘토링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하고 이뿐만 아니라 매주 양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들 이렇게 챙겨주시고 멘토링 해주시고 그런 걸 해주면서 저에 대한 꿈에 대한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UOM GLP 활동보고를 하기 위해 나온 11학번 하성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를 하기 전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 학생들은 자기가 한 거를 위주로 자기가 연구한 분야 이런 부분을 위주로 했는데, 저희는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진 자료와 함께 더 첨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 내용, 두 번째는 GLP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것, 그리고 GLP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바라는 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메드트로닉을 방문했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내부는 사진을 찍을 수 없어서 못 찍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런 메드트로닉이라는 큰 의료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선 산학 연기가 어떻게 되는지 가장 관심 분야였는데요. 여기에서 3시간 동안 정말 계속 연관되는 세미나 속에서 영어 듣기가 잘 안 되는데 듣는데 정말 마지막은 졸 뻔했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들은 거는 이 UOM에서 저희가 들었던 교수님이 휴버트 림 교수님 밑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이쪽으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서 DBS 시스템을 정말 체계적으로 배우시고 오셔서 기업에서 적용을 하고, 기업에서 부족한 점은 학교로 다시 지원을 하면서 그걸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보고,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솔직히 우리나라 의료기기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보다는 확실히 지원이 적고, 그렇다 보니까 안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미국에 가서는 충분히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줬다고 생각하고, 저희 쪽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기 방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미나 참석인데요. 저희가 사실 1주차 때 청강을 듣고 두 번째부터는 강의를 듣기가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레귤러로 정식 학생으로 등록한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좀 몰래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그거를 보는 거에 있어서 좀 무안함도 있고 교수님이 알아보면 어쩔까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체할 만한 게 각종 세미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빼짐없이 저희 전공과 관련된 세미나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게시해 놨는데요. 저희는 그것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세미나를 가서 참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헌팅턴 디지즈에 관한 세미나였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떤 세미나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진만은 기억이 안 나는데 차공항 관련한. 자 여성 차공 전문용어. 네. 여기 칼슘 채널 이용해가지고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경로 확인하는 거였고, 이제 이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같이 간 하고 여러분들보다는 좀 동기들보다는 나이가 많은 편이라 가지고 좀 나이 많은데 공부하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 보시면 머리 벗겨진 분 보시면 정말 나이 많으신 분인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하시고 가장 날카롭게 그 세미나를 참석하시던 분이라가지고 이분을 본받아야겠다, 저분도 하시는데 아직 한참 어린 저는 왜 못할까, 이런 많은 동기부여가 됐던 그런 사진이었고요. 이거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세미나인데, 제가 여길 가기 전에 BBB라는 뇌혈관 장벽이라는 것을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논문을 읽었던 저자분께서 세미나를 하셔가지고 정말 기다려서 찾아간 세미나였는데, 제가 세미나나 수업 시간 동안에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손들고 질문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 세미나여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손들고 발표까지 했던 세미나였기 때문에 마지막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그 랩실에서 가면서 점심 때 했던 세미나인데요. 정말 좋았던 게 점심때 세미나를 가면 피자와 콜라를 주기 때문에 점심값을 아낄 수 있다는 크나큰 이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메이오 클리닉 방문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여기에서 많은 박사님이 메이오 클리닉의 역사, 그리고 왜 그렇게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이오메디컬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서가 따로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거를 설명하는 사진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정말 인트로듀스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열중해서 듣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진을 깜빡 잊고 못 찍어가지고 그 부분이 매우 아쉽고요. 이런 메이오 클리닉을 방문함으로 해서 저희의 꿈을 설정하는 데 매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학과에 들었을 때 저의 꿈은 이런 의료기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거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학년이 정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을 가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취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연구하는 분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눈앞에서 봄으로 해서 어떻게 앞으로 더 해야 될지, 솔직히 대학원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은 모티베이션을 제공해 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할지 정말 한번 뭔가를 결정하기에는 좀 나이가 많은 편이라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까 임명호 박사님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메디컬 디바이스 센터를 갔었는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든 프로토타입을 해놓고 찍었던 사진인데 아까 설명을 잘해줘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장비 개발을 했던 장면이고요. 제가 주로 맡았던 부분은 그 매트랩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까 기니피그를 해고를 해서 거기에 자극을 3가지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청각적 자극, 두 번째는 신경에다가 전기적 자극을 줘서 나오는 거, 세 번째는 초음파를 줘가지고 어떤 자극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러한 긴 프로브를 타입 중에서 미시간 프로브라고 하는데, 긴 프로브를 이용해서 뇌 속 깊이에서 미드브레인까지, 중뇌까지 넣을 수 있는 프로브였는데, 여기에서 어떤 신호들이 나오는지 검출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했던 부분은 그 1차 청각영역과 그 인페리어 콜리클러스라는 부분에다가 집어넣어서 미드브레인에 있는 부분인데,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신호를 2가지 다 받아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용했던 툴은 매트랩인데, 제가 사실 공대생이지만 정말 프로그래밍이 약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긴 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해가지고 결국에는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여기서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어떻게 역치값을 잡느냐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하나 나온 데이터들의 그 가치를 보고 어느 부분이 노이즈다, 어느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역치값을 설정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좀 뭐랄까 속된 말로 노가다, 그러니까 육체 노동일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이 피크일지, 신호로 잡을 수 있는 피크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우선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그걸 값을 구하고 그거의 몇 배를 이용해가지고 구하는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역치값을 잡았을 때 그래프 방식이 처음 신호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걸 확인하고 아 이게 그래도 시그널로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대략적인 짐작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이게 PSTH라고 하는데 포스트 스티뮬러스 타임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신호가 나왔을 때 그 신호가 나오는 시간에 얼마만큼 그 시간대에 얼마만큼의 신호가 나오는지에 대한 자료고요. 그 각각의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다른 주파수에서 어떤 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을 체크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5kHz에서 더 많은 청각 신호를 받아내고 이쪽 부분에서는 저 부분에 있어서는 20kHz 톤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통로를 이용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비교했던 거는 언제 가장 빨리 신호를 도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두 개의 그래프가 다른데 하나는 5kHz, 하나는 20kHz입니다. 근데 20kHz에는 처음에 도달하는 시간은 매우 빠르지만 그 다음부터 약간씩 느려지면서 나가는 형상을 보였고 5kHz는 빨리 도착하지만 늦게 도착하지만 그 이후로는 점점 빨라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그널 레이트 컴페어라고 해서 얼마만큼 신호들이 많이 측정이 되는가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수한 게 좀 있습니다. 각각의 20kHz와 5kHz인데 각각의 그 역치값을 다르게 설정하다 보니까 20kHz에서는 더 많은 신호들을 받게 되었고 5kHz에서는 좀 낮은 신호 주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전해 보려고 했던 부분은 이러한 신호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는 역치값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노이즈인지 정확하게 구분해 보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고 싶은 도전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제 GLP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거는 내 전공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고 한국과 다른 수업 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휴버트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어느 때나 학생이 질문할 게 있으면 손을 들고 거기에서 교수님도 답변해 주시고 하는 거의 토론에 가까운 방식으로 수업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먼저 주신 자료를 다 읽고 가야 한다는 것과 수요일마다 퀴즈를 두 문제씩 보셨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습을 철저히 해야지고 가야지만 그 수업을 알차게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서 한 가지 전공, 내 전공만 파야지가 아니라 연관된 다양한 전공들을 체험할 수 있었고 부족한 제 영어 실력을 자각할 수 있었고 앞으로 수학 계획에 대한 재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에서 가장 크게 얻어왔던 거는 제가 큰 돈을 주고 미국을 갔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시간이 나는 대로 공부를 하고 주말에도 어떻게든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들 제가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남는 시간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정말 주어진 시간이 짧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걸 시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이 저는 GLP를 가져와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수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장점은 말하기는 그래서 이제 좀 부족한 점, 원하는 점을 좀 써봤는데요. 좀 사진 촬영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수업이나 인트로듀스에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그거에 매료돼서 쳐다보고 있다 보면은 사진을 찍을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담감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코드를 짜는데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빨간 줄을 보면서 이게 틀렸고 막 계속 나오는데 정말 오늘 하루를 다 썼지만 결과물은 없었던 날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일 보고서를 써야 되다 보니까 부담감이 좀 있어서 좀 주간 보고서 형식으로 좀 이렇게 변경이라든지 좀 유동성 있게 할 수 있었던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런 활동 실적이 중요하다는 걸 사업단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저같이 정말 만족감이 정말 높았던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를 단순히 실적으로만 비교한다는 건 좀 힘들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멘토 멘티를 형성을 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을 더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게 되면 다음번에 가게 될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좀 아쉬웠던 점은 저희 같은 경우에 미국이 큰 나라지 않습니까? 큰 나라다 보니까 주말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버스로만 이동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돈으로 렌트해서 가기도 좀 그랬고 렌트 있는 회사까지 가기도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주말 일정에 대한 약간의, 일요일은 아니더라도 토요일이라도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좀 필드 트립을 한 번이라도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 목적 없이 수업에 따라가기만 했던 공부 습관에서 탈피해서 정말 이번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했던 거를 수업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한국 학생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잘 따기 위해서 제가 코딩이 약하니까 프로그래밍이 약하니까 그런 수업은 피해서 듣고 이랬는데, 제가 연구를 하려는 분야가 무엇인지 딱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공부를 찾아서 할 수 있게 하는 걸 정말 느꼈고요. 정말 후배들에게 있어서 학점 관리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가 무엇인지 먼저 찾고 거기에 대한 수업을 반드시 듣고 재수강을 하더라도 그걸 들으라는 조언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배운 것을 4학년 때 하는 캡스톤 디자인에서 적용해서 준비하고 싶었고, 대학원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해보자는 게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료 인증이고요. 저희가 도와줬던 루크나 코리, 그리고 현재 도와주었던 교수님들, 그리고 같이 따라가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양 교수님 포함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던 사업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네소타 팀 GLP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전자공학부 전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팀에서 유일하게 전자공학부 학생으로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전자공학부 학생으로서 전자공학부를 체험했던 것들과 전자공학부 학생으로서 바이오메디컬 공학부를 체험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바이오메디컬 공학부에서 연구하고 결론을 내렸던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전자공학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아두이노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전자공학부 학생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학생들이 제대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그저 학교에서는 이론적인 수업만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수업에 따라서 학점 이수만 하면 되는 상황으로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가서 초음파 센서도 처음 보고 보드도 처음 보고 아두이노 프로그램도 심지어 처음 깔아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깔고 그래도 코딩을 해본 실력이 있던 터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매뉴얼을 찾아보고 혼자서 공부하고 하면서 이 보드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합심하면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도 많이 배웠고요. 또 사실 전자공학부 학생이 바이오메디컬 공학부를 체험하기가 한국에서는 부전공을 하거나 복수전공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체험해볼 길이 별로 없었어요. 딱히 전자공학부에서 의공학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메디컬 디바이스 센터나 메이오 클리닉을 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사실들이 너무 많았는데 거기서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고
해주시고 또 같이 간 친구들도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랩실에서, 그러니까 이 랩에서 제가 진행했던 것들인데요. 저기 컴퓨터 상에서 보이는 것이 그 PSTH라고 해서 이번 연구에 아주 큰 주제로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게 새로운 도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전자공학부 아두이노가 아닌 바이오메디컬 공학부의 수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게 진행 순서고 처음에 레이턴시, 두 번에 PSTH, 세 번째로 스파이크 레이트 비교를 통한 결론 도출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데이터가 자극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앞서 발표한 학생과 제 결과가 그 포인트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사실 첫 번째 스파이크가 튄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파이크가 나타낸 시간을 나타내고 PSTHS는 시간에 따라서 스파이크가 얼마나 많이 누적됐는가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나타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스파이크 레이트를 비교를 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레이턴시를 찾아야 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저는 밤외공 학생이 아니니까 레이턴시라는 개념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사실 저희가 트레시홀드 역치값을 구하는데 표준 편차에다가 일정 수를 계속 배수하면서 역치값을 구해왔습니다. 이건 첫 번째, 그러니까 한 배 했을 때 역치값인데 노이즈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스파이크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사용할 수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 거에서도 역시 밑에 채널 부분에서 이 노이즈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것도 불가능했고요. 세 번째부터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아직 이런 데를 보면 노이즈 값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배, 표준 편차의 4배를 했던 값을 역치값으로 설정해서 저희가 이렇게 스파이크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이턴시를 사실 구하는 건 기본 표준 편차에서 4배 값을 곱한 그 역치값으로 구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는 PSTH를 구할 수 있었는데 제가 사실 포인트로 잡은 건 이 채널입니다. 이게 지금 뉴런의 채널들을 나타낸 건데 위에는 체성신경 피질이라고 해서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체성신경 피질이고요. 밑에는 중뇌라고 해서 이제 중뇌 부분을 나타내는 채널입니다. 제가 여기에 원을 쳐놓은 이유는요. 저는 오른쪽 발에 자극을 줬을 때랑 왼쪽 발에 자극을 줬을 때의 차이점을 보려고 했습니다. 위에 그래프를 봤을 때 사실 여기 원을 쳐놓은 부분만 약간의 이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파이크가 여기서 많이 튀었는데 레프트 풋, 그러니까 왼쪽 발에서는 스파이크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거의 보이지 않죠. 오른쪽 발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서 느낀 점은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말하자면 뇌가 오른쪽 뇌하고 왼쪽 뇌하고 같이 일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자극을 줘보니까 그렇지 않은 뉴런도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 채널을 중심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크 레이트에 대한 비교입니다. 매틀랩을 통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봤는데 사실 이 두 가지 그래프 이렇게 갖다 놔도 아무 차이를 못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동시에 합쳤습니다. 합치고 나서 보니까 이 초록색 선이 왼쪽 발이고 빨간색 선이 오른쪽 발입니다. 근데 특정 채널에서 공통적으로 상승한다거나 공통적으로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찾아냈거든요. 이 그래프의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자극에서 어떠한 특정 채널의 뉴런들은 같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 자극에 따라서 이 스파이크가 튀는 이 점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레이턴시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레이턴시 또한 비슷한 채널 부분에서 같은 파형을 가지면서 자극의
그 파형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게 이제 같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고요. 저는 또 오른쪽 왼쪽 발뿐만이 아니라 그 청각신경 피질과 그 다음에 체성신경 피질에 대한 결과도 얻어냈는데요. 여기 A1이라고 써있는 인브레인 A1하고 S1의 차이에서 A1은 청각신경 피질을 나타내고 S1은 체성신경 피질을 나타냈어요. 사실 뇌가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줬을 때 청각신경이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사실 진짜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또 특정한 채널에서 이렇게 동시에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보면 청각신경 피질에서도 우리는 어떤 물리적 자극에서 어떠한 스파이크, 그러니까 전기적 신호를 뇌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것의 레이턴시 또한 비슷한 채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연구 결과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GLP를 가기 전에 3년 동안 대학교 전자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얻었던 그 사람들이나 3년 동안 얻었던 전공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고작 30일 동안 만난 친구들이 더 소중해졌고 공공 지식도 지금 느낀 게 더 많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사업가분들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교수님들도 너무 신경 많이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